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례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이란 번역에서 나타나는 방언 번역 양상에 대해 발표할 국어 국문학과 17학번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먼저 일본 방언의 구성을 알아보고 일본 방언이 각 사례에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떤 양상으로 번역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번역 양상에 대한 점을 종합해서 장단점을 확인해 보고 어떤 번역 양상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 방언은 일본의 47개의 행정구역에 약 144개의 방언이 존재하고 크게 4대 방언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본을 반으로 갈라서 동쪽은 동부방언, 서쪽은 서부방언으로 나누고 큐슈 지방은 큐슈 방언으로 그리고 오키나와는 류큐 방언으로 4대 방언권으로 구분합니다. 워낙 방언의 수가 많다 보니 일본인들조차 일본의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례는 니시오 이신의 오컬트 만담 소설 가짜 이야기입니다. 본 작품은 동서양의 다양한 미신, 신화, 전설적 요소가 주요 소재가 되고 교토 방언 화자인 카게노이 요즈루가 등장합니다. 그런 카게노이 요즈루는 음향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며 작품 속에선 유일한 방언 화자로서 등장합니다. 작가가 이 인물을 유일한 방언 화자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토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교토 방언은 에도 시대 이전까지는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의 방언으로 에도 시대 전기까지 1000년간 표준어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토 방언, 교토弁이 아닌 서울만이라는 뜻의 교고토바라고 불립니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가졌다고 하고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럼 작가가 교토 방언을 사용한 의도는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카게누이 요즈루의 직업인 음향사에도 집중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음향사란 본래 고대 일본의 음양 오행을 기초로 주술, 제사, 점술, 풍수지리 등 전반에 관장하던 직업의 성격을 가졌으나 현대 매체에서는 주술, 점술에 초점을 맞춘 오컬트적 이미지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작가는 교토방언을 통해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이미지와 더불어 음향사의 민속적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토 지역의 역사적 특징에서 오는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이미지를 빌려온 것이죠. 작품에서 나타난 번역 양상을 보면 교토 방언이 서남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서남 방언이 가진 민속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원민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전달하였으나 교토 지역의 역사적 특징까지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토 지역과 전라도 지역이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다고 독자들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사례는 하카타 사투리를 쓰는 여자아이는 귀엽지 않은가요? 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미지마 아키이치의 일상 웹코믹이고 후쿠오카 토박이 여고생이 도쿄로 전학을 오는 만화입니다. 그 주인공인 하카타노 논코는 후쿠오카 지역 토박이이고 도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방언 사용에 대한 타인의 식성을 걱정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로컬 네타, 지역과 문화가 기반이 되는 웹코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췌해온 대사는 돈코의 생각이 직접 드러나는 대사입니다. 하카타 벤때 켓코 키츠이켄 코아가룬 카모시렌시 스타와랑 같다라 하즈카시이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하카타투리는 좀에 세다 아이가 무섭다 할 수도 있고 들어도 뭐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하카타 방언을 먼저 살펴보죠. 원래 후쿠오카시 하카타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었으나 현재는 후쿠오카시 전역과 주변 교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타지 사람들에게는 귀여운 방언이란 인식이 강합니다. 작가의 의도는 하카타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에게 귀여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더하여 위 대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방언 사용자와 타지 사람이 생각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 작품에서는 하카타 방언이 동남 방언으로 번역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동남 방언으로 번역되고 문화적인 부분, 즉 후쿠오카의 문화적 부분은 추가로 설명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동남 방언이 하카타 방언의 귀여운 이미지를 완벽히 전달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준어 화자가 방언의 강한 어투를 무서워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표준어 화자가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부분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문화와 방언이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한국어 방언으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히려 독자가 가진 경남 지역의 이미지를 작품에 덧입혀서 후쿠오카의 이미지를 혼동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히가시가와 도쿠야의 단편 추리소설 어중간한 밀실에 수록된 남쪽 섬의 살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본 서부 지역인 오카야마가 배경이고 오카야마 벤과 가고시마 벤이 등장합니다. 인물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나나오 미키오와 야마네 빈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나오 미키오와 야마네 빈 둘 다 오카야마 대학교의 대학생이고 미키오는 오카야마 출신, 야마네 빈은 가고시마 출신입니다. 미키오는 오카야마 방언 화자고 빈은 가고시마 방언 화자지만 빈은 평소에 표준어를 사용하고 미키오는 그런 빈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나온 나나오 미키오의 말이 표준어로 번역된 대사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키오는 표준어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오카야마 방언의 특징에서도 드러납니다. NHK에서 실시한 전국 현민 의식조사에서 우리 고장 사투리가 좋은가에 대한 인식에 47개영 중 44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에게요. 타지 사람들에게는 억세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오카야마를 배경으로 하는 본 작품에서 미키오가 표준어에 대한 동경을 가진 것으로 어필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오카야마 방언이 현지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야마네 빈의 카고시마 방언이 서남 방언으로 번역된 대사입니다. 여기서 집중해 보실 건 마지막에 누가 통역 좀 해줘 라는 대사입니다. 분명 같은 일본어인데 통역을 요구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카고시마 방언은 큐슈 방언 중에서도 알아듣기 어려운 일본 전역으로도 그 범위를 넓혀도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방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요. 큐슈 남쪽 끝에 위치한 카고시마 현의 방언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도쿄나 교토와 멀 뿐더러 그 방언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이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통역을 불러달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해서 카고시마 방언이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빌려왔고요. 평소 표준어 화자인 빈이 갑자기 가고시마 방언을 사용하는 장면을 사용해서 반전과 웃음을 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작품에 나타난 번역 양상은 두 가지입니다. 오카야마 방언이 표준어로 번역된 것, 가고시마 방언이 서남 방언으로 번역된 것.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미키오가 표준어에 대해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카고시마 방언이 서남 방언으로 번역된 것 같은 경우에는 미키오가 동경하던 빈이 표준어가 아닌 가고시마 방언을 사용하는 반전 포인트이자 또
통역을 불러달라는 모습에서 나타난 웃음 포인트가 전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 방언은 한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사례는 김사량의 빗속으로입니다. 등장인물 대부분의 출신지가 특정이 되지 않고 지역색 없는 방언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국인이 창작한 일본어 소설이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본 작품은 조선어를 일본어로 표현할 때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지역색이 없는 일, 그 일반적 방언을 사용해서 어미를 변형한다던가 혹은 뭐 어휘를 조금 변경한다던가를 통해서 일본어와 조선어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색 없는 방언을 활용하였습니다. 또 위 대사 직전에 바로 조선어로 한탄한다라는 대목이 존재하여 방언이 조선어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번역 양상은 지역색이 없는 일본 방언이 표준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작가가 방언을 사용한 의도 자체가 조선어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 독자에게는 표준어로 번역해도 작품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오히려 작품 속 방언을 지역 방언으로 번역했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두 가지의 번역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일본어 방언을 한국어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어 방언을 표준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일어 방언을 한국어 방언으로 번역했을 때는 작가가 의도한 방언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어 방언과 일본어 방언을 겹쳐보거나 혹은 그 이미지를 혼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일본어 방언이 가진 배경적 부분을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 방언이 한국어 표준어로 번역될 때는 앞서 살펴보았던 방언으로 번역할 때 생기는 의도치 않은 효과들이 해결됩니다. 또 대부분의 독자는 표준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작가가 의도한 방언의 효과를 전혀 전달할 수 없습니다. 또 작품이 가진 문체의 개성을 없애고 평면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저는 방언 번역 자체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래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어차피 그 언어는 어떤 작품이든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미세하고 섬세한 감각이나 그 민족 특유의 정서감이나 특질 같은 것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번역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갈구할 것이지만 저는 앞서 확인한 일본어 방언을 한국어 방언으로, 일본어 방언을 한국어 표준어로 번역할 때 장단점을 적절히 확인한 뒤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도드라질 경우, 즉 부분적 혼동을 주더라도 작품의 방언의 효과를 전달해야만 하는 경우, 혹은 작품의 방언의 효과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생기는 의도치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두 사례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